좀 발기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사정을 했을 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정액이 뒤로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대부분 앉았다 일어날 때 저혈압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꾸준하게 드셨을 때 보통 20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엘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변이 내려가는 그 길을 감싸고 있으면서 길을 막아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데요. 전립선이 결국 커지면서 안으로 좁아지면서 이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1차적으로는 길을 막아서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느 경우들은 이 전립선이 위로 커지면서 방광을 건드려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자극 증상 위주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과 다른 그런 이제 야간에 생길 수 있는 수면장애라든가 다른 그런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와서 야간뇨가 더 심해지면서 야간뇨와 같은 형태로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물론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을 작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이 수술만이 또는 시술만이 또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은 어느 정도는 드시는 게 좀 좋고요. 시술이냐 수술이 좀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약을 드시는 것도 충분히 좋고 약을 좀 잘 드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시니까요. 한번 그거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약은 보통 4가지 정도를 쓰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결국에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길을 넓혀주는 약이 가장 전립선 비대증의 그런 기본이 되는 약입니다. 보통 알파 차단제라고 얘기를 하는 약인데 약들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벌려주게 되고요. 보통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을 먹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알파 차단제가 효과적인지 아닌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한 2, 3일, 일주일만 먹어도 약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증이 처음 생기신 분들일 때는 일단 알파 차단제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찰해 보시고 한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드셔봤는데 약 효과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약을 좀 올려보거나 아니면 약을 좀 더 다른 약을 추가해서 먹거나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 차단제 부작용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알파 차단제가 부작용 없는 좋은 약이긴 하지만 한 2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혈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그런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알파 차단제는 원래는 혈압약에서 기인한 약이기 때문에 혈압약과 작용이 좀 비슷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혈압약이라고 하는 건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 알파 차단제도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알파 차단제가 혈압약보다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보통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사람마다 이 알파 차단제에 대해서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저혈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앉았다 일어날 때 저혈압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증상을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한 일주일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알파 차단제를 드시면서 초반에는 좀 내가 좀 어지러운 게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게 있는지 정도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면 알파 차단제를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파 차단제가 난 이게 효과는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을 좀 감량하거나 혈압약을 조절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정장애 문제는 보통 저희가 역행성 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차단제를 먹게 되면 전립선 쪽에 있는 요도가 일부 열리게 되고 그 전립선에 있는 요도가 열림으로 인해서 내가 사정을 했을 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정액이 뒤로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생겨서 알파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성생활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알파 차단제로 인해서 생기는 역행성 사정은 약을 끊으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로 인해서 내가 사정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만 알고만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부작용은 그렇게 큰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립선 약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한 가지가 5-알파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인데,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에만 생기는 질환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남자에만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을 억제할 수도 있고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을 씀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좀 작아지는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꾸준하게 드셨을 때 보통 20에서 3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정이 있어요. 이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다 보니까 남성성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좀 발기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은 약간 여성형 유방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드실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립선이 있으면은 전립선 사이즈가 줄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립선이 이게 호르몬 억제제를 통해서 사이즈가 줄으면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원래 말랑말랑한 전립선이 살짝 조금 딱딱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상은 약간은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똑같은 크기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어서 줄어서 그 정도 크기인 사람하고 원래부터 그 정도 크기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약을 안 먹고 그냥 그 정도 크기인 사람이 증상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20-30% 정도 크기가 준다라고 해서 내 증상이 그거에 걸맞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시는 거가 꼭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좋은 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데요. 탈모에 도움이 돼서요. 탈모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좀 많이 좀 드시기도 하니까요. 내가 진짜 전립선도 크고 탈모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강추할 수 있는 약일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두 가지 약이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이고요. 이 약은 보통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인데 비대증이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전립선도 커지게 되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도 막히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빈뇨라든가 야간뇨 또는 이제 요급, 수변 못 참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얘네들이 전립선이 커지는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나이가 들고 비대증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방광 자체가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콜린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광이 예민해진 거를 억제해주는 약입니다. 이런 항콜린제는 과거에 그럼 급성 요폐를 유발을 한다거나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입을 좀 마르게 한다거나 젊으신 분들 그런 게 덜 생기지만 나이가 좀 많아서 약간 치매에 대해서 경계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치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 항콜린제를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항콜린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인데 그런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약들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변이 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주 마려운 거라든가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항콜린제 계열의 약들을 써가지고 그런 불편한 증상 가라앉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앞서 얘기 드린 세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요새는 좀 야간뇨가 너무 딱 선택적으로 심하신 분들은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간뇨가 전립선 때문에도 생기긴 하지만 꼭 전립선뿐만이 아니고 밤에 소변을 내가 농축시키지 못하는 원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일 때 선택적으로 이제 야간에 항이뇨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먹어서 야간의 소변을 농축시킴으로 인해서 야간뇨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약들도 있는데 좀 신장이라든가 그런 심장 같은 데 기능이 좋으신 분들만 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쓰이기는 어렵지만 내가 딱 그 약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야간 단뇨, 밤에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게 원인인 경우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내가 혹시 항이뇨 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항이뇨 호르몬이 썼을 때 내가 효과적으로 반응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 가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도 그렇고 시술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다 굉장히 좋은 치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정보의 홍수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 또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제 설명에 또 굉장히 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무조건 약만 먹겠어,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정말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시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가장 적절한 치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일 수도 있고 시술이고 수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건 좋긴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꼭 전문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상담하시면서 어떤 좋은 치료를 찾아보시는 게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